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에 대해 국제사회가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은 어제 국제해사기구 등에 오는 8일부터 25일 사이 지구 관측용 위성인 광명성호를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는 금지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도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은 국제적 규제를 모면하려는 적대적인 가식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중국 정부 역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보도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북한이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필리핀과 남중국해에서 공동 해양 순찰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필립 골드버그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오늘 기자들에게 분쟁 해역에서 미국의 자유항해는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미리 예고하지는 않을 것이며 국제법상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모두의 권리인 만큼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골드버그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최근 중국 당국이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인공섬에서 시험 비행을 실시하자 미국 측에 해당 지역에 대한 공동 순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해군 구축함은 지난 주말 중국이 주변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내 한 섬 부근에서 12해리 이내 근접 항해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즉각 신경질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러시아군은 시리아에서 테러 조직들이 격퇴될 때까지 공습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공습 목표 대상으로 알카에다 연계단체인 자브핫 알-누스라를 특정하며 자신들이 공습을 중단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공습이 테러 단체 대신 반정부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의 이번 발언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유엔 중재 시리아 평화 회담이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들이 오늘 경제 성장 둔화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일본 증시의 니케이 지수는 3.4% 떨어졌고 홍콩 항생지수와 호주 S&P 지수도 각각 2% 이상 내려갔습니다. 한국과 중국, 타이완, 뉴질랜드 증시들도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 세계 경제가 또다시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오늘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3월 인도분은 또다시 배럴당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개인정보 공유를 규제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베라 조로바 법무대표는 어제 이번 합의가 3개월 안에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이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공무상 접근이 제한적이고 안전한 감시 아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페니 프리츠커 미 상무장관도 이번 협정은 대서양 간 상거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 관계가 긴밀하다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생활보호로 불리는 이번 협정은 안전한 항구로 명명됐던 15년 전 협정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앞서 유럽법원은 지난해 10월 안전한 항구 협정은 유럽인들의 사생활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미국 남서부 텍사스주에서 성관계에 의한 지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보고됐습니다. 텍사스주 댈러스 카운티 관리들은 이번 환자가 지카 바이러스가 확산된 남미 베네수엘라를 방문하고 돌아온 뒤 병을 앓던 사람과 성접촉을 한 뒤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지카 바이러스가 확산돼 있는 남미 지역을 여행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성접촉만으로 전이된 것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센터는 그러나 이번 경우 태아 감염에 대한 위험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는 8일에서 25일 사이에 서해상으로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기구에 통보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무책임한 도발이라고 비판하며 더욱 강한 제재를 시사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는 장거리 미사일 시험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는 8일에서 25일 사이에 서해상으로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기구에 통보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광명성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고 국제사회에 전격 통보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소재 국제전기통신연합은 북한이 2일 지구 관측용 광명성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This morning we received a letter from the DPRK Minister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Mr. Kim Kwang-chol, who contacted us through the DPRK's permanent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산제이 아차랴 공보국장은 이날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김광철 최신상이 오늘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를 통해 가동기간 4년에 지구 관측용 광명성 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을 알려왔다면서 이번 위성이 비정지 궤도에 머무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차랴 공보국장은 이어 현재로선 필요한 정보가 다 제공되지 않았다면서 국제 주파수 등록 원부에 등재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북한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차랴 공보국장에 따르면 국제전기통신연합은 위성 간 전파 충돌 방지 등을 목적으로 전 세계 위성의 위치 정보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위성 발사 계획을 밝히면서도 주파수와 궤도 등 자세한 정보는 생략했습니다. The missing information is about the frequencies of transmission, the parking slot of the satellite, even though we imagine that this is a non-geostationary orbit. 북한은 이날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해사기구 IMO에도 같은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의 나타샤 브라운 공보 담당관은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으로부터 지구 관측용 광명성 위성을 8일에서 25일 사이 발사하겠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말하고 북한이 IMO에 보낸 위성 발사와 관련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해당 지역과 시간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했습니다. 북한이 국가해사감독국 전기철 국장의 명의로 국제기구에 보낸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8일부터 25일 사이 평양 시간으로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를 발사 가능 시점으로 지정했습니다. 자료는 위성 1차 추진체가 한국 태안 앞바다 부근에 떨어지며 인공위성의 보호덮개인 페어링은 제주 서쪽 해상에 낙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 추진체의 낙하 지점은 타이완 남쪽, 필리핀 북쪽 해상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자료에서 전기철 국장은 국제해사기구 성원국으로서 국제해사기구 총회 제17차 회의 결의 706호에 따르는 조항들을 준수할 의무로부터 출발하여 위성 발사 예정 날짜와 시간, 그리고 예상되는 위험구역 좌표를 알린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에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국제기구에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자국의 위성 발사가 기상예측 등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유엔 안보리의 잇따른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인공위성 발사 역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것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체 발사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군 당국은 최근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발사장에서 차량과 사람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을 예의 주시해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무책임한 도발이라며 더욱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는 금지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This act would violate numerou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y utilizing proscribed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엄청난 위반인 4차 핵실험에 이어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행동에 책임을 물리고 압박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강력하고 포괄적인 새로운 제재를 가하고 이미 채택된 결의를 엄격히 이행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이번 통보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신속하고 단호한 메시지가 북한에 전달될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말했습니다. This latest announcement further underscores the need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end the North Koreans a swift, firm message. 앞서 데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이번 통보는 유엔 안보리 이사회와 국제사회가 추가적인 제재를 통해 불안정한 행동을 일으키는 북한 지도자들이 진정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강력히 행동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도 이날 국제사회가 북한의 이번 조치를 또 다른 무책임한 도발이자 국제 의무의 명백한 위배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ould regard a step like that by the North Koreans as just another irresponsible provocation. 조시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가 불안정을 가져오는 또 하나의 도발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과 협력해 이런 위협에 맞설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아직 구체적 대응책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지난 몇 주 동안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존 케리 장관이 지난주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음에도 중국을 유엔 제재에 동참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을 일축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중국의 역할과 중국이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는 설명입니다. Foreign Minister Wang Yi acknowledged that China did have a role to play. 커비 대변인은 다만 중국이 이런 노력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할지 구체화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북한의 군사 행동이 점점 두드러지는 것과 관련해 김정은이 내리는 결정의 동기와 의도를 알기 매우 어렵다며 북한인들조차 그들 지도자의 생각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외교적, 군사적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국제기구에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데 대해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면서 강력 반발했습니다.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3일 청와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고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북한 측에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6955호를 시작으로 2013년 채택된 20945까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 1차장은 특히 북한이 4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시점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북한이 끝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반도는 물론 이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서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조 1차장은 이와 함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고에 대응한 한국의 관련 부처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의 궤적을 탐지할 수 있는 최첨단 자산들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한 척만 운영하던 해군 이지스함을 2척으로 늘려 각각 서해와 제주도 남방해상에 배치했습니다. 이는 북한 장거리 미사일의 1단과 2단 추진체를 모두 추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지스 구축함에는 1000km 밖의 탄도탄을 탐지할 수 있는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가 장착돼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땐 발사 54초 만에 탐지했습니다. 또 지상엔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인 그린파인 레이더가, 공중엔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피스아이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3일 서울에서 열린 국방정책 자문위원 회의에서 북한이 유엔의 제재 결의안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통보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를 위장된 도발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양한 측면을 염두에 두면서 미국과 일본, 중국 등 관련 당사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일 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와 화상 협의를 갖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안보리 제재 논의에 미칠 영향과 안보리에서의 대응 방향 등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한국 국민들에 대한 신변 안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유관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특히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 국민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남북관계 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은 과거 장거리 로켓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기구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 등 서방 국가들은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간주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국제해사기구와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잇따라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로켓 발사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해가려는 의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국의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도 북한이 국제기구에 주장한 위성 발사가 실제로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고 규정했습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시점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 한국 등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인공위성 확보를 핑계로 한 사실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시험 발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공위성 확보를 위한 우주 발사체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기체와 추진기관, 유도 조정장치 등 핵심 기술이 동일합니다. 장거리 로켓에 무엇을 탑재하느냐에 따라 인공위성 발사체와 장거리 미사일로 구분할 수 있지만 로켓 기술은 똑같습니다. 우주 발사체는 위성체가 탑재되고 대기권을 벗어나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역할로 끝납니다. 이에 비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는 탄두가 실리고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필요할 뿐입니다. 북한은 현재 사거리 3,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수준의 재진입체 기술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수준의 재진입체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대기권에 진입할 때 최고 음속 20배의 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섭씨 6,000도에서 7,000도의 고열이 발생합니다. 탄두가 이런 고열과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하며 고열을 견디는 재료 기술도 확보돼야 합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발사대를 67m로 증축해 이전보다 사거리가 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북한은 또 이번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서 사거리를 늘릴 뿐 아니라 대기권 재진입과 유도 조정을 포함한 미사일 기술의 진전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북한이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핵탄두 소형화 능력과 결합할 경우 핵무기 능력이 큰 폭의 발전을 이뤄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이 국제기구에 지구 관측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히고 북한이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 루캉 대변인은 오늘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도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만 북한의 그 같은 권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현재 제한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이와 함께 위성 발사를 예고한 북한에 대해 더욱 엄격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은 이미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즉각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답변했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10년 전 주장했던 북한의 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 제한에 대해 달라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와는 북한의 위협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강력한 대북 억제가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2일 워싱턴에서 2017 회계연도 국방예산에 관해 연설한 뒤 가진 문답에서 10년 전 주장했던 북한 미사일 기지 선제 타격에 대해 달라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당시 입장이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당시는 환경이 달랐다고 대답했습니다. Well, that was a different circumstance then. It was a test launch missile, and our policy was that we were not to tolerate it. And 10년 전엔 타격 대상이 북한 미사일 기지였고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용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그런 제안을 했었다는 겁니다. 카터 장관은 민간인 시절이던 2006년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과 워싱턴 포스트 신문 공동기고문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용인할 수 없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 타격 의지를 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날 그러나 지금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이 심각한 위협이며 군사 분계선 근처에 배치된 북한군의 규모와 북한 정권이 공을 들이고 있는 특수전 병력 등 모두가 심각한 사안들이라며 10년 전과는 달라진 안보 환경을 지적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한반도의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의 승리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매우 맹렬하고 격렬한 전쟁이 될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반드시 한반도에서 강력한 억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성공했다고 주장한 수소폭탄 실험에 대해서는 성공한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at they were as successful as they may have. 카터 장관은 그러나 이런 결과에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손에 탄도미사일과 결합된 핵무기가 있고 북한 정권의 이상한 행동도 여기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심각한 위협이란 겁니다. 카터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 안보에 대한 5가지 도전들을 언급하며 세 번째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Third challenge is North Korea, a hardy perennial, a threat to both us and to our. 카터 장관은 특히 북한을 반복해서 문제를 계속 일으킨다는 의미로 질긴 다년생 식물에 비유하며 북한은 미국과 동맹에 모두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런 이유 때문에 주한미군은 당장 싸울 수 있는 준비태세를 매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북한 외에 미국에 대한 5가지 점증하는 도전으로 유럽 내 러시아의 공격에 대한 억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한 지역 안정과 재균형 유지, 이란의 위협 억제, 그리고 과격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인 ISIL 등 테러리즘의 척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2017 회계연도 예산을 이런 점증하는 도전에 대한 대응과 해저, 사이버, 우주, 전자전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2017 회계연도 예산으로 5,830억 달러를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오는 9일 각 부처의 예산안을 공식 발표합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난 1968년 북한에 납포된 미 해군 첩보함 푸에블로호에 미군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콜로라도 주의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중서부 콜로라도주 의회가 지난 1968년 원산 앞바다에서 북한군에 의해 납포된 미 해군 소속 푸에블로호의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콜로라도주 상원과 하원은 지난 1일과 지난달 29일 표결을 통해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하원에서의 표결에는 상원과 하원 의원들이 참석해 결의안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해병으로 2003년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던 리로이 가르시아 상원 의원은 푸에블로호는 현재 외국 정부에 억류돼 있는 유일한 미군 선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Regardless if you served in the Army or the Air Force, Coast Guard, Navy or the Marine Corps, one thing we veterans know is that we are all taught to never forget or leave behind. 가르시아 의원은 육군과 공군, 해안 경비대, 해군, 해병대 모두를 통틀어 미군은 전쟁터에서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고 모두 데려온다고 배운다며 푸에블로호 송환은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레리 크라우더 상원 의원은 푸에블로호 납포 당시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승무원 82명 중 생존자의 근황을 소개했습니다. 엘빈 플러커 씨가 억류 당시 고문의 영향으로 여전히 동상과 허리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라우더 의원은 푸에블로호 송환뿐 아니라 당시 억류됐던 병사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North Korea has held on to this warship since 1968, and we will continue to plead with our pride and tradition. 다네아 에스가 하원 의원은 푸에블로호가 미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자존심과 전통을 걸고 송환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의안은 푸에블로호가 납포된 1월 23일을 매년 푸에블로호의 날로 기념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푸에블로호가 지난 1944년 육군 화물선으로 처음 취항했지만 1966년 해군 함정으로 재취항하면서 콜로라도주 푸에블로시의 이름을 사용하게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과 북한 정부가 푸에블로호를 미국 국민의 품에 돌려줄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또 콜로라도 주민들이 48년 전 일어난 사건에 대해 알아야 한다며 따라서 푸에블로호의 날을 지정해 승무원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린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존 히켄루퍼 콜로라도 주지사, 오린 해치 연방 상원 임시의장, 폴 라이언 하원 의장에게 전달됐습니다.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23일 원산 앞바다에서 정찰 활동 중 북한군에 의해 납포됐으며 승무원 83명 가운데 1명이 사망했고 나머지 82명은 11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됐다 석방됐습니다. 북한은 푸에블로호를 대동강변에 전시하다 2013년부터 보통강변으로 옮겨 전시하면서 미국에 맞서 싸워 승리한 전리품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의 불교 종단인 조계종이 설 연휴에 고향에 가지 못하는 외국인들과 탈북민들을 위한 설맞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설날인 오는 8일에는 탈북민들이 함께 모여 합동 차례도 열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8일은 음력으로 1월 1일 설날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설이지만 설 연휴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탈북민들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 불교계가 이런 탈북민들과 외국인들을 위로하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있는 조계종 국제선센터에서 지난 1월 31일에는 탈북민과 다문화 가족 80여 명과 함께 설맞이 문화 행사를 가졌고요. 오는 8일에는 탈북민들을 위한 설 합동 차례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조계종 국제선센터의 천조스님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요즘은 설 문화가 많이 또 없어진 부분도 있고 또 새로 살아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전통 문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해서 음식 문화, 또 의복 문화, 놀이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함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어린이들이랑 같이 가족들이 와서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준비된 것인데 지역에 계신 다문화나 또 세트민 가족들을 데리고 이분들이 정착하고 거주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소외되지 않고 우리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그냥 우리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이런 하나의 개념을 좀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화장실이 있어요. 또 2층에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먼저 일찍 먹을 거예요. 우리 떡국 먹는 거 먼저 일찍 먹고 올라오시면은 차가 드시고 싶으신 분은 입구에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차 드시고 1월 31일 행사에서는 사찰 예절과 민속놀이, 노래 등 한국의 설 문화를 소개하고 인절미 만들기와 전통 한복 입기 등을 진행했는데요. 설을 미리 체험하고 여럿이 어우러져 즐기는 행사에 탈북민들과 외국인들의 호응이 높습니다. 위로가 돼요. 설 전에. 왜냐하면 이렇게도 저는 이런 데 오기 좋아해요. 왜냐하면 가족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이런 분위기 내기도 그렇고 만약에 애들 설 뭐 행사하면 막 애 데리고 가 놀고도 싶고 그래요. 저 태국에서 왔어요. 재미있었어요. 평인 한복 못 입잖아요. 오늘 입으니까 기뻐요. 떡국도 맛있게 먹었어요. 여러 나라 친구 생기고. 좋죠. 보람 있고. 이게 더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해서 더 많이 소망을 이뤘어야 되는데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자조 모임 같은 거 있기는 있는데 근데 바빠서 못 나올 때가 많죠. 근데 이래 행사, 단체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자주 참석하는 분들은 자연적으로 얼굴이 튀어가지고 뭐 만나면 얘기하고 그렇죠. 다 흩어져가지고 이제 지금 결혼해가 사니까 한국 와서 서울에서 뭐 가끔 이런 뭐 초등학교 동창 모임 같은 거 그런 거는 해요. 옛것을 되새기는 의미 좀 그런 게 있죠. 저희 처음에 왔을 때는 진짜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 솔직히 많이 아쉬워.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향 사람들을 만나 함께 이야기하고 즐기다 보니 고향의 설 풍경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먹는 게 음식이 좀 틀리잖아요. 저는 설날마다 고향은 생각나요. 왜냐면 여기는 시댁이 없어요. 없으니까 좀 외로운 거 그런 거 있어요. 애들도 외롭고 아빠가 혼자라서 설 잘 쉬고 부모님 건강하고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콩고물 부족하신 분 이거 우리 이쪽으로 자는 거야. 나 그거 하고 같이 여기 접시에나 이거 이렇게 잘라서 하고 줘야 돼. 조물조물 콩가루를 묻혀 인절미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어때요, 맛이? 네, 맛있어요. 이게 반죽이 저거 좀 식으면 모양이 나올 텐데 아직 너무 뜨거워서. 네. 너무 이렇게 하면 자르기 힘든데 막 저기인데 너무 작아. 언니 그만. 못하면 연장 탓이지 뭐. 외국인들과 탈북민들이 함께 만든 인절미는 지역 경로당에 전달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됩니다. 한편 설 당일인 오는 8일에는 고향에 가지 못하는 탈북민들을 위한 설맞이 합동 차례를 진행하는데요. 국제선센터에서는 매년 설날과 봉축 기간 그리고 추석 전에 외국인들과 탈북민들을 초청해 전통 문화교육 체험 행사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천조스님의 설명입니다. 그런 예로 이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어를 배운다든지 한국말을 또 배우는 한국어 배우는 교실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하고 우리 문화를 배우는 걸로 해서 명절 때마다 명절 맞이 행사를 하는데 설날 당일에는
고향에 못 가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 합동 차례를 같이 지내고 또 설날에 행사를 같이 준비하고 또 이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기념품도 좀 준비해서 이렇게 나눌까 이웃의 정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남한 사람들하고 같이 합동 차례를 같이 지낼 거예요. 옛날에는 따로 지냈다고 했는데 우리가 남북이 둘이 아니고 하나잖아요. 그래서 남한 주민들과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같이 합동 자리를 같이 지내는데 한 100명이 넘게 오시더라고요.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나요? 네,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 점령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유엔이 중재하는 평화회담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서 필리핀과 합동 순찰에 나서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 또 미국에서 성 접촉을 통한 지카 바이러스 전파 사례가 처음 확인됐다는 소식과 아이오와 당원대회가 끝나자마자 공화당과 민주당 경선 주자들이 이 다음 예비 선거가 열리는 뉴햄프셔주로 달려가서 열띤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는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시리아 평화회담 소식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시리아 내전 종식을 위한 평화회담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스테판 데 미스투라 유엔 특사가 지난 1일 정부와 반정부 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회담을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틀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 실질적인 의견 교환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가 반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이 반군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 평화회담 진행이 더 어려워 보입니다. 예. 시리아의 평화회담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회담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이 정부와 반정부 측 대표들이 제네바에 머물고 있긴 합니다. 원래 계획은 데 미스트라 특사가 이 양측을 오가면서 우선 이 휴전 협상을 위한 의견 조율을 하겠다는 거였는데요. 네. 예, 시리아 정부 대표인 바샤르 알 자파리 유엔 주재 대사가 아직 회담을 시작하지 못했고 여전히 준비 단계라면서 반정부 대표단이 누군지 또 구체적인 의제가 뭔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 반정부 대표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러시아의 공습에 반발하면서 오늘 데 미스트라 특사와 예정돼 있던 회동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반정부 대표단은 당초 이 회담 참석의 조건으로 정부군의 공습 중단, 반군 점령지 봉쇄 해제, 인도적 지원 등을 요구했었는데요. 그런데 시리아 정부로부터 이 공습 중단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이 회담을 거부했었습니다. 하지만 유엔 특사의 설득으로 입장을 바꿔서 지금 제네바에 머물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리아 정부와 러시아가 오히려 공세를 강화하자 이 회담을 거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이 반정부 대표단은 앞서서도 러시아의 공습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렇게 반발했었죠. 맞습니다. 반정부 대표단은 러시아의 공습으로 많은 민간인 희생이 발생했다면서 이는 시리아에서 민간인에 대한 공습을 금지한 지난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이 공습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요. 국제인권단체들도 러시아가 민간인 거주 지역에서 집속탄 등 이 무차별 살상 무기를 사용하면서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이 평화회담 기간 동안에 공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이런 그 비난에 대해서 러시아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러시아 정부는 이 테러 조직을 공습했다면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이 러시아는 시리아에서 테러 조직을 격퇴할 때까지 공습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러시아는 이 반군 점령 지역인 알레포 북부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는데요.
러시아는 이 지역이 안보리 결의에서도 규정한 이 테러 조직의 점령지라면서 이들을 겨냥한 공습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예. 자, 러시아 정부와 함께 이 시리아 정부군도 반군 점령지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고요? 예, 시리아 정부군은 이란과 레바논 헤즈볼라 용병들의 지원을 받아서 이 반군의 주요 거점인 알레포에 대해서 공세를 강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일부터 알레포 북서부 외곽 마을에 대한 이 포위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리아 정부군은 이 터키 국경과 연결된 보급선을 차단하고 반군을 더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반군 측은 시리아 정부군의 공세에 맞서기 위해서 외부에 추가적인 무장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상황이 이렇다면은 이 반정부 대표단의 반발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고요. 네. 시리아의 평화회담 진행이 어렵겠다 이런 그 예측이 나올 만도 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데미스트라 유엔 특사도 이대로라면은 시리아 평화회담이 그대로 무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데미스트라 특사는 두 차례나 연기한 끝에 어렵사리 마련한 이 평화회담의 기회를 날려버린다면 더 이상 희망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평화회담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시리아 내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고 또 난민들도 많이 발생했는데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시리아에서는 지난 5년간의 내전으로 25만 명이 숨지고 46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 혼란을 틈타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같은 테러 조직이 세력을 키우면서 지역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안보 우려를 갖게 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러시아는 테러 세력을 격퇴하기 위해서 우선은 시리아에서 정치적인 합의를 이루고 내전을 종식하는 게 시급하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중재로 이 평화회담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작부터 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이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서 필리핀과 합동 순찰을 나서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군요. 예, 남중국해에서 미 군함의 순찰 활동은 중국이 아주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입니다. 네. 예, 그런데 합동 순찰은 필리핀 정부가 먼저 미국에 요청한 거고요. 필립 골드버그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는 오늘 기자들에게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필리핀과 합동 순찰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따라서 이 합동 순찰을 실시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말은 지금 당장 실시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 남중국해에서의 순찰은 합법적이기 때문에 이 관련 사안을 미리 발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또 달리 들으면 언제든지 합동 순찰을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골드버그 대사는 또 미국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남중국해에서 자유롭게 항행할 권리가 있으며 이런 권리를 계속 행사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필리핀은 지난달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과의 외교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 합동 순찰을 요구한 바 있고요. 최근에도 정부와 군 관계자들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서 합동 순찰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네, 이 남중국해가 군사 외교적으로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이 또 어떨까 궁금합니다. 예, 중국은 이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이 필리핀 등 주요 국가의 갈등이 고조돼 왔는데요. 특히 중국이 주권을 주장하고 있는 인공섬 주변에서 미군의 군함이 항행할 때마다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미군은 지난해 이후 두 차례 군함을 보냈는데요. 지난달 30일에도 이 해군 이지스 유도미사일 구축함인 이 커티스 윌버가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의 인공섬 12해리까지 접근했었습니다. 그러자 이 중국 외교부가 이 항행의 자유를 핑계로 중국의 주권과 안보, 해양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이 남중국해 순찰 활동을 계속 늘린다는 방침이죠. 예,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이 최근 그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지난 27일 이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 작전으로 부르는 이 순찰 활동의 횟수와 범위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중국이
1년 반 동안 이 3,000에이커에 달하는 인공섬을 매립했다며 중국의 이런 활동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지카 바이러스 관련 속보인데요. 미국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사람 간의 성접촉을 통해서 전파된 사례 처음으로 확인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그런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이 지카 바이러스는 그동안 주로 모기를 매개체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에서 이 성접촉을 통해 전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앞선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기에 물린 것이 아니라 지카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던 사람이 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미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 지카 바이러스 확산 국가인 베네수엘라를 다녀온 방문객과 성관계를 가진 환자가 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환자는 미국에만 있었고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확산 지역은 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접촉을 통해서 감염된 거죠. 예, 이 지카 바이러스는 임신부가 감염될 경우에 아이의 머리가 작게 태어나는 이른바 네. 소두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환자가 임신부는 아니었던 모양이죠? 예, 다행히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한편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 과거에도 수혈이나 성접촉을 통해서 이 독립적인 전파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라면서 여전히 모기가 지카 바이러스 전파의 가장 중요한 매개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계속해서 이번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아이오와주에서 코커스 당원 대회가 열렸는데요. 공화당은 일찌감치 테드 크루즈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민주당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 또 버니 샌더스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전해드렸었는데 어제 오후에 최종 결과가 나왔군요. 예, 그렇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정말 간신히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예, 클린턴 후보 지지율이 49.8%, 이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의 지지율이 49.6%, 그러니까 0.2% 포인트 차로 이 클린턴 후보가 간신히 이겼는데요. 아이오와 당원대회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접전으로 기록됐습니다. 네. 그 주요 언론에서도 전례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였는데 네. 자, 이런 그 결과에 대해서 클린턴 후보와 샌더스 후보 각각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 물론 클린턴 후보 아주 기뻐했습니다. 아이오와주에서 이긴 적도 있고 또 진 적도 있지만 이기니까 훨씬 좋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에너지와 흥분, 결의를 몰아서 뉴햄프셔주에서도 승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아직 이 아이오와 패배를 시인하지 않고 있는데요. 네. 예, 재검표 요청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아이오와 당원대회가 이제 끝나면서 미국인들의 관심은 다음 이 선거구죠. 뉴햄프셔주로 옮겨갔는데 자,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 과정의 두 번째 무대 바로 이 뉴햄프셔에서 펼쳐지죠? 맞습니다. 이 후보들이 아이오와 당원대회가 끝나자마자 일찌감치 뉴햄프셔주로 이동해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동북부에 있는 이 뉴햄프셔주는 중서부에 있는 이 아이오와주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아이오와주 유권자들이 보수적이고 기독교적인 성향을 많이 보이는 데 반해서 뉴햄프셔주 유권자들은 보다 진보적입니다. 네. 자, 각 당에서의 셈법도 좀 달라질 텐데 네. 공화당의 경우에는 아이오와주에서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누르고 승리를 했었는데 크루즈 후보는 본인 스스로를 진정한 보수다 이렇게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뉴햄프셔 그 유권자들이 좀 더 성향이 진보적이라면 이 크루즈 후보가 승리를 이어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이 크루즈 후보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도 이 승리가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최근 CNN과 지역 방송인 WMUR이 실시한 조사에서 이 트럼프 후보가 크루즈 후보를 2배가 넘는 지지율로 앞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 지지율이 30%로 나타났는데요. 크루즈 후보는 12%, 마르코 루비오 후보는 11%에 그쳤습니다. 예. 자, 민주당 말씀도 조금 해주셨는데 민주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버니 샌더스 후보가 클린턴 후보를 거의 27%포인트나 앞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예, 샌더스 후보의 지지율은 60%,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은 33%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 샌더스 후보의 경우는 지역구가 바로 인근인 버몬트주기 때문에 뉴햄프셔주 유권자들에게는 아주 친근한 얼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예. 자, 아이오와주에서 별로 신통치 않은 성적을 거뒀던 공화당 후보들, 뉴햄프셔주에서는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하죠. 예, 특히 존 케이시 오하이오 주지사와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은 공화당 후보들 가운데서도 이 중도 성향을 보이는 후보들입니다. 네. 예, 케이시 후보의 경우는 뉴햄프셔주에 중점을 두고 이 선거 운동을 벌여왔는데요.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 트럼프 후보의 뒤를 이어서 지지율 2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오와에서 3위를 차지한 이 마르코 루비오 후보 측은 공화당 후보 경선이 이제 크루즈 후보, 트럼프 후보, 루비오 후보 이렇게 3자 구도로 굳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랜드폴 연방 상원 의원이 공화당 후보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이 공화당 경선 후보 수는 모두 10명으로 줄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 0도, 남포 최저 영하 7도에서 최고 영하 1도, 신의주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 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은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3도, 개성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3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함흥 최저 기온은 영하 8도, 최고 영상 4도, 원산은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청진 최저 기온은 영하 7도, 최고 영상 2도, 선봉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이 다소 끼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에 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에 대해 국제사회가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은 어제 국제해사기구 등에 오는 8일에서 25일 사이 지구 관측용 위성인 광명성호를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는 금지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백악관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이번 조치를 또 다른 무책임한 도발이자 명백한 국제 의무 위반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도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은 국제적 규제를 모면하려는 적대적인 가식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보도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북한이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필리핀과 남중국해에서 공동 해양 순찰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필립 골드버그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오늘 기자들에게 분쟁 해역에서 미국의 자유항해는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미리 예고하지는 않을 것이며 국제법상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모두의 권리인 만큼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골드버그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최근 중국 당국이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인공섬에서 시험 비행을 실시하자 미국 측에 해당 지역에 대한 공동 순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해군 구축함은 지난 주말 중국이 주변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의 한 섬 부근에서 12해리 이내 근접 항해를 실시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시리아에서 테러 조직들이 격퇴될 때까지 공습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공습 목표 대상으로 알카에다 연계단체인 자브핫 알-누스라를 특정하며 자신들이 공습을 중단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공습이 테러 단체 대신 반정부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의 이번 발언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유엔 중재 시리아 평화 회담이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들이 오늘 경제성장 둔화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일본 증시의 니케이 지수는 3.4% 떨어졌고 홍콩 항생지수와 호주 S&P 지수도 각각 2% 이상 내려갔습니다. 한국과 중국, 타이완, 뉴질랜드 증시들도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 세계 경제가 또다시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에 대한 의회 비준이 늦춰질 경우 미국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미 무역대표부가 경고했습니다. 마이클 프로먼 무역대표부 대표는 오늘 TPP의 공식 서명을 앞두고 연방의회가 몇 개월 안에 협정을 비준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프로먼 대표는 또 TPP가 국제무역과 지적재산권 보호, 인터넷 개방, 노동, 환경보호 등 21세기 표준에 있어 미국의 지도적 입지를 유지시켜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PP에 참여하는 미국 등 12개국 협상 대표들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현지 시간으로 내일 오전 11시 30분, 미 동부 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 30분 합의서에 공식 서명합니다. 미국 남서부 텍사스주에서 성관계에 의한 지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보고됐습니다. 텍사스주 댈러스 카운티 관리들은 이번 환자가 지카 바이러스가 확산된 남미 베네수엘라를 방문하고 돌아온 뒤 병을 앓던 사람과 성접촉을 한 뒤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지카 바이러스가 확산돼 있는 남미 지역을 여행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성접촉만으로 전이된 것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센터는 그러나 이번 경우 태아 감염에 대한 위험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B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B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